엠페도클레스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세상이 물, 불, 공기, 흙이라는 4원소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죠. 이 지수화풍은 원소는커녕 화학적으로 혼합물이나 화합물이니 역시 고대인들이란 하며 은근 현대인으로서 우쭐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최근 과학자들이 엠페도클레스로부터 최초의 주기율표가 시작되었다고 평가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고개가 살짝 갸우뚱해집니다. 여기에 그가 최초로 철학사적으로는 다자적 사유, 과학사적으로는 분석적 사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거 엠페도클레스를 공부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말죠. 그런 의미에서 학문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할 겁니다. 일단 철학사적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고대 그리스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은 세계를 이루는 근본 물질과 원리, 즉 아르케를 물음으로써 철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들을 자연철학자라고도 불러요. 그 중에 후기 자연철학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앞선 선배들의 담론 위에 자기 철학을 비판적으로 쌓아 올린 이들입니다. 특히 이 후기 자연철학자들이 극복해야 할 선배는 바로 파르메니데스였어요. 파르메니데스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해 실제란 영원부동의 일자라는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철학을 형이상학적 논리로 완결시켜 버렸거든요. 한마디로 세상에는 오직 단 하나의 것만 있으며 이 단 하나의 것은 생성소멸도, 변화와 운동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진짜로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로 있는 것을 철학 용어로 실제라고 부르는데요.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개념이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실제란 개별인간의 주관인식에 독립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인간에 불과한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세상이 실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실제란 우리 주관인식과 별개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요. 대표적으로 플라톤의 이데아가 철학적 실제 개념에 해당합니다. 덧붙이면 실제는 영원하며 타자,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것이 침투해 섞일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자기동일적이고 순수하며 영원한 거예요. 이를 때에 따라 진리 또는 존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감각이 아닌 순수한 사고, 즉 뇌피셜로 이 실제를 알고자 하는 학문을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파르메니데스가 실제란 영원부동의 일자라고 한 것은 형이상학적 관념론인 거죠. 그는 전혀 있지 않은 것으로부터 무언가가 생겨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에 세상에 없음이란 없다고 봤으며 고로 있음이 없음이 됐다가 또 다른 있음이 되는 변화나 운동 또한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어려우시죠? 더 자세한 논증을 알고 싶으신 분은 파르메니데스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파르메니데스가 세계의 실제는 무언가 없던 것이 생겨나는 생성도, 변화와 운동도 없는 단 하나의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엠페도클레스는 이 파르메니데스의 입장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고요. 엠페도클레스는 파르메니데스의 생각을 계승합니다. 바로 실제란 영원부동의 일자라는 생각을요. 여기서 부동이란 움직이지 않는다기보다는 실체적 변화를 겪지 않는다는 걸 뜻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파르메니데스와 함께 회자되는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겪는 현상세계 또한 항상 변하죠. 인간은 늙고 자연은 사계절이 순환하며 인간 사회는 너무 빨리 변해 멀미가 날 지경이니까요. 엠페도클레스는 기본적으로 파르메니데스처럼 세상에 진짜로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자기가 피부로 느끼는 세계의 변화 또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두 선배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의 이론을 합쳐버리기로 해요. 바로 세상은 존속하면서 변화한다면서 말이죠. 그럼 어떻게 세상이 존속하면서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엠페도클레스는 파르메니데스처럼 세상에 진짜로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되 그 영원부동의 일자를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아요. 바로 물, 불, 공기, 흙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는 일자가 아닌 다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 다자가 혼합되거나 분리되면서 세계는 변화와 운동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변화는 절대적 변화는 아니에요. 즉 실제가 없음에서 있음이 된다거나 있음에서 없음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엠페도클레스에게 변화는 영원부동의 물, 불, 공기, 흙의 한계 내에서의 상대적 변화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화풍 각각의 실제적 성질은 변하지 않지만 이 네 가지 원소들의 관계는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상대적 변화의 의미이며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 네 가지 원소가 뭉치고 흩어지는 상대적 변화 속에 있다는 것이 엠페도클레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는 파르메니데스적 세계관으로부터 변화하는 현상 세계를 구제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엠페도클레스는 물, 불, 공기, 흙을 만물의 네 가지 뿌리, 즉 리조마타라고 불렀어요. 이것을 이후 아리스토텔레스가 원소라는 말로 바꿨고요. 그리고 엠페도클레스 이후 단 하나의 근본 물질을 찾으려고 했던 자연 철학이 끝나고 다자를 사유하는 후기 자연 철학이 시작됩니다. 여기까지가 엠페도클레스의 철학사적 의미예요. 그럼 이 사원소설에는 어떤 과학사적 의미가 있는 걸까요? 과학적 사고란 곧 분석적 사고를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화학이든 생물학이든 물리학이든 어떤 복합체에서 근본으로 거슬러 내려가 세포나 원자와 같은 최소 단일 요소를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단일 요소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조합되는 양상을 관찰하고 그 관계를 인과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죠. 즉, 복잡한 상태를 세분화해 근본적인 하나 또는 여러 요소를 찾아낸 후 단순함에서 복잡함의 원리를 설명하려는 것이 곧 분석적 사고인 거예요. 이는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과학을 표방하는 모든 학문에 적용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엠페도클레스는 최소 단위인 4원소를 찾아냈다는 점에서 최초로 분석적 사고를 했다고 할 수 있고요. 나아가 4원소들의 운동 원인을 최초로 외부의 힘으로 설정해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현대과학에 근접한 사고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4개의 원소가 서로 혼합하고 분리되는 과정에서 물질과 생명이 탄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혼합은 액체의 섞임 같은 것이 아니라 블록이 쌓이고 결합하는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소들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는 기계적 혼합인 거죠. 예컨대 물, 불, 흙, 공기가 1대1대1 비율로 결합하면 피와 살이, 1대4대 2대1로 혼합하면 뼈가 된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엠페도클레스는 파르메니데스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 있고 없는 것은 없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빈 공간이나 틈으로 표상되는 없는 것이 있어야 있는 것들이 그곳으로 이동해 변화할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없는 것이 없다면 있는 것은 변화나 운동을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물, 불, 흙, 공기로만 빈틈없이 꽉 차 있다면 변화나 운동이 생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엠페도클레스는 그릇을 물에 집어넣으면 생기는 빈 공간을 최초로 공기라고 추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고 여기는 빈 공간은 사실 공기라는 거예요. 인간은 공기로 꽉 차 있는 공간을 걸어 다닐 수 있죠. 또 물과 물고기 사이에는 빈 공간이 없지만 물고기는 헤엄을 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엠페도클레스는 없음이 없어도 4원소로 가득 찬 세상에서 변화와 운동이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변화와 운동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엠페도클레스 이전 철학자들은 대체로 우주 만물에 신성한 영혼이 깃들어 있어서 물질 스스로 움직이고 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엠페도클레스는 물질은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즉, 최초로 물질 자체의 운동성을 부정한 거죠. 그렇다면 4원소를 움직이는 외부의 힘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과 불화입니다. 이 부분에서 왠지 김이 팍 새시죠? 힘과 운동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랑과 불화라니요. 그러나 엠페도클레스가 새로운 이론을 만들 당시에는 힘에 대응하는 자연과학적 개념이 없었기에 사람들에게 익숙한 감정적 개념을 끌고 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랑과 불화는 각각 어떤 힘의 작용일까요? 사랑은 다른 것을 잡아당기고 같은 것을 밀어내는 힘이고요. 불화는 다른 것을 밀어내고 같은 것을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서로 다른 것들을 결합시켜 물질이 형성되게 하고 불화는 동종의 것들끼리만 모이게 해 물, 불, 흙, 공기 단 4가지로 만물을 해체해버리는 거죠. 이 두 힘이 우주의 형성과 해체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 순환의 구체적 단계를 설명하면 이래요. 사랑이 우주를 지배할 때 조화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출력이 가장 높을 때는 모든 것이 응집돼 일종의 신적인 구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불화는 저 멀리 배제되죠. 이 구에서는 태양도, 대지도, 바다도 구분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상태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죠. 불화가 침입해 점점 우위를 점해가기 시작하니까요. 그럼 구의 부조화가 가해져 서서히 여러 요소들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요소들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태양도, 대지도, 바다도 생겨나며 현재 우리가 사는 우주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화가 궁극으로 치달으면 모든 것은 물, 불, 흙, 공기 4원소로 분리되어 마치 지층처럼 나란히 쌓이게 되죠. 그 후 얼마 안가 다시 사랑에 침투하게 되겠죠. 그럼 또 원소 간 혼합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사랑의 구로 향하게 되는데 이 혼합 과정에서 또 태양도, 대지도, 바다도, 생물도 생겨나 우리가 사는 우주가 됩니다. 한마디로 우주란 사랑이 지배하는 단계와 불화가 지배하는 단계 사이에서
부분적 분열, 부분적 혼합의 과도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는 혼합과 해체의 과정이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사원소 자체는 변하지 않은 채 영원히 유지되는 거고요. 엠페도클레스의 우주 생성론은 그 당시로서는 가장 첨단의 사유였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물, 불, 공기, 흙은 궁극적 원소가 아니라 그 자체로 원소들의 복합체일 뿐이지만 당시 관찰 기술로는 가장 합리적인 가설이었을 거예요. 또 외부 힘에 의한 원소들의 결합 및 분리 메커니즘은 처음으로 우주론의 제작 모델을 도입했다고 평가되며 이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스토아 학파에 영향을 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엠페도클레스에 관해 시인은 못되고 자연학자라 불러야 마땅하다고 평가했어요. 엠페도클레스의 저작 중 전해지는 작품은 단 2권입니다. 하나는 자연에 관하여이며 다른 하나는 정화 의뢰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저서는 한 사람이 썼다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전혀 다른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 일단 자연에 관하여에서 엠페도클레스는 파르메니데스가 설계한 우주론의 규준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원론을 등장시켜 현상세계를 구제해냈잖아요. 그리고 일자와 다자, 정지와 운동, 우주의 순환과 발생에 관해 철학적이자 과학적인 사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정화 의뢰들에 이르면 엠페도클레스가 갑자기 신비적 종교 지도자를 자처하는 모습이 나와요. 엠페도클레스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아크라가스 출신으로 기원전 495년에서 436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엠페도클레스는 정치 지도자로서 민주주의를 실험하다가 정적이 많아져 아크라가스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가 당시 고대 그리스 지역에서 유행했던 피타고라스 학파와 오르페우스교의 신비주의적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여요. 그는 정화 의뢰들에서 자신이 진리를 알고 있으며 자신의 말이 복된 신들에 관한 훌륭한 말이라고 추켜 세우죠. 그리고 지금 인간들은 추락한 영혼으로서 지상에 유배되었고 잔혹한 윤회의 수레바퀴에 갇혀 있다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대지의 고통에서 벗어나 천상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예언하죠. 그는 자신의 우주론으로 이 메시지를 설명하는데요. 사랑이 완전히 지배하는 신적인 군은 불화의 침입으로 파괴되면서 우주가 초기 단계로 돌입합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이를 서사시인 헤시오도스가 말하는 황금시대라고 보았어요. 이때 인간들은 유순하고 온화했으며 사육과 육식으로 인한 오염이 없는 상태죠. 그러나 황금시대는 아나케의 선택에 따른 필연적인 종말로 인해 불화가 지배하는 시기로 교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필연으로 인해 인간들은 사육과 육식을 하게 되고 수많은 육체를 전전하는 환생과 윤회의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돼요. 이 아이디어의 중심에는 오르페우스교와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말하는 영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단 영혼이란 존재는 엠페도클레스의 자연 철학에 위배되는 개념이에요. 영혼은 육체를 옮겨다니면서 혼합되거나 분리되지 않은 채 유지되는데 이러한 동일체로서 실제는 사원소밖에 없으니까요. 영혼의 출현으로 그의 이론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석적, 합리적 사고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걸 감안하고 보자면 영혼이 있는 한 인간은 동물로도 환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엠페도클레스는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희생제의를 반대했습니다. 나는 한때 소년이었으며 소녀, 식물이자 새, 물고기로 이 세상에 존재했다고 말해요. 또 이런 말도 하죠. 슬프다. 입술로 살코기를 먹는 끔찍한 일을 내가 꾀하기 전에 왜 일찍이 비정한 죽음의 날이 나를 파멸시키지 않았던가 라고요. 어쨌든 인간은 계속 살생을 했기 때문에 황금시대는 막을 내리고 윤회의 고통 속으로 빠져듭니다. 윤회의 시스템은 죄와 보상으로 운영돼요. 현생에서 잘 살수록 식물, 동물, 인간 순으로 환생하고요. 인간 중에서도 예언자, 시인, 의사, 통치자 순으로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진짜 잘 살게 되면 마침내 신적 존재인 다이몬이 되어 윤회의 사슬을 끊을 수 있게 됩니다. 황금시대의 인간들이 바로 그 다이몬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이몬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책의 제목인 정화의뢰가 필요합니다. 정화의뢰는 5개의 샘에서 청동으로 물을 퍼낸 후 그 물로 씻는 정화제의, 또 악을 멀리하고 월계수입과 콩을 금하는 오르페우스교와 피타고라스주의의 계율과 관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정화제의나 계율 이외에도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신적인 정신과 지혜를 갖추고 타인을 배려하는 내면을 기르는 거예요. 엠페도클레스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하면서 모든 있는 것들을 간파하는 지혜, 그리고 좋은 품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인간은 윤회의 사슬을 끊고 운명의 장난에 휘둘려 상처받지 않는 신으로 비상할 수 있죠. 그리고 엠페도클레스는 마침내 그 자신이 신이 되었다며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
위해 에트나 화산의 분화구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는 전해지는 썰에 불과하고요. 실제로는 추방당한 후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기원전 435년 펠로폰네소스에서 죽었던 것 같아요. 엠페도클레스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정말 다양합니다. 철학자 러셀은 그가 철학자, 예언자, 과학자, 돌팔이 의사를 혼합한 특징을 갖춘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했고요. 반대로 과학자 칼 세이거는 엠페도클레스가 최초로 대기압의 존재를 관찰했으며 스스로 신이라 여겨 화산에 빠져 죽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용감한 지구 물리학자였을 거라며 생명을 무릅쓴 관측 중에 일어난 실족사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엠페도클레스는 샤먼과 예언자로서 미신을 믿는 인물이었지만 물질에서 신적 정신을 분리해 체계적으로 유물론적 설명을 해낸 종잡을 수 없는 인간이기도 했죠. 물론 지성사에서 그의 업적은 후자에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엠페도클레스 이후 2000년 동안 그의 생각은 서양 지성사에 깊숙한 영향을 끼치게 돼요. 이상 엠페도클레스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